2024 옥스팜 임팩트온 ESG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현대 HCN 스포츠 캐스터 전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 가능 경영과 ESG 실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업인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지속 가능성 분야 최고의 국제 개발 NGO인 옥스팜과 ESG 전문 온라인 미디어 임팩트온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비즈니스 인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글로벌 기업인들의 실천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컨퍼런스를 주최한 옥스팜과 임팩트온을 대표해 옥스팜 코리아 지경영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대표님을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팜 코리아의 지경영 대표입니다. 옥스팜과 임팩트온이 주최하는 2024 ESG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모든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인권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사실 작년과 달리 좀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에 적용 대상 기업이 축소되다 보니 당장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옥스팜 코리아가 한국에서 이 어려운 분야인 비즈니스와 인권, 즉 성장과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또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사회에 있어서도 기업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크고 중요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매일 매 시간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와 생산력으로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은 이미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 개 기업을 넘어서 파트너 기업과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모든 공동체를 합친다면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생각보다 훨씬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실사지침과 관련 규제들도 이러한 사회와 공동체의 가치사슬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옥스팜은 지난 80여 년간 전 세계의 가난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활동해 온 국제구호 개발 기구이며 기업과 국가, NGO의 협력 모델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오는 데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0년대 공정무역 캠페인이나 2006년의 무기거래 조약 운동 등의 변화를 이끌어 온 옥스팜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옥스팜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한국 기업에 소개하고 기업과 관계사, 파트너가 적절한 시기에 사회 주도적인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에 함께하고자 오늘 발걸음을 해주신 옥스팜의 루스, 엘리나를 비롯해서 지평의 민창욱 파트너 변호사님, 또 SK 마이소니의 이규영 연구원님, 포스코홀딩스의 양지원 차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기업과 함께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던 옥스팜 코리아 지경영 대표님의 환영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세션에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옥스팜의 기업 인권 전문가로부터 기업 인권 실천을 위한 전략과 사례 등에 대해 들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해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과 한국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해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까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기업과 인권 약속에서 이행으로라는 제목으로 옥스팜 영국의 민간 부분 총괄 루스 음란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루스 음란가님은 기업 인권정책 전문가로서 불평등, 기후정의 등 옥스팜의 글로벌 캠페인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m Ruth Mplanga from Oxfam GB, head of the private sector team. So today I'll be taking you through a bit of a journey to explain how Oxfam understands business and human rights, to talk you through the foundation that we've built around human rights, some of the work that we've done, and to try and close it off in terms of where we are now in terms of the legislation in the UK. And then I'll hand over to my colleague Aline, who will take you some of the EU legislation as well. So you probably already know some of this information in terms of who Oxfam is and what Oxfam does around the world. What you see there is the shop front, the very first Oxfam shop that was built in Oxford. And for any of you who have an opportunity to come see Oxford, please do stop by the Oxfam shop. But here from this slide, what I want you to take away is the fact that Oxfam runs and operates more than 500 shops around the UK. And the reason this is important is because you might be wondering, why are you hearing from a charity about business? What does a charity know about running businesses or running businesses responsibly? Now, Oxfam was a founding member of Fair Trade as well as Cafe Direct. And that is because we recognize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we need to be able to run businesses ethically and responsibly.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people in the world are in work, but they are still living in poverty. So we asked ourselves, how do we run businesses better so that people who are working have access to sustainable incomes and decent working conditions? At the same time, we're also part of a tripartite alliance called ETI, and in this we work with labor unions and various other multi-stakeholder groups in order to influence how business is done. We're also part of the World Benchmarking Alliance, and we have partnerships such as Let's Swap with Marks and Spencer's. So all of this experience is what I'm bringing here today to try and explain all of the lessons that we have learned about how to run businesses ethically, both from our own experience of running shops, through the Tripartite Alliance, but also founding shops as well as enterprise development in over 5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 where do we start? We believe that business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at requires alignment between core business as well as how business then impact the communities around them. And at the moment, there does seem to be a bit of a disconnect between how businesses are run and the impact that they have on workers, on communities, on women, and the lives of people around the world in those particular supply chains. So, what is our foundation? As many of you will know, we have the guiding pillars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Now, these pillars were created so that there was a global standard in terms of understanding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that was to protect, respect, and remedy. And as you know, it is the government's role to protect human rights, and for the company's role, it is to respect human rights as well as to remediate. However, the challenge that we faced with the UN Guiding Principles was that there was no enforcement, and it was voluntary for companies as to whether or not they actually followed the principles put forward by the Guiding Principles. And this is why you'll see later on, I'll talk to you about mandatory due diligence to overcome the weakness that was the global standard around the UNGPs. So the UNGPs haven't quite kept up with the scale of crisis that we have, whether that's the pandemic, whether that is increasing inequality, whether that is increasing poverty. And because of that, we see there's a constant search for low prices, as well as wages going lower and lower, with the greater share of wealth going to shareholders. And this exacerbates inequality, it exacerbates the crisis that we face. And more people are being impacted by climate change as well as inequality. And for this reason, we needed the legislation to keep up. So one of the measures that one of the projects that Oxfam tried to do was called Behind the Barcodes.
Now, in this, we recognize that the global food supply chains were an amazing marvel. So even though I live in the UK, and nowhere in the UK can we grow bananas or can we grow various fruits, and yet I could access all of these quite cheaply. And what we realized is that, unfortunately, the people growing our food themselves were struggling to feed their families. And so for that reason, we called on supermarkets to change how they operated their supply chains in order to shift behavior.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use different interventions, because whilst I've talked about legislation and I've talked about the global standard,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when we try to change business, we use multiple interventions. So for example, we spent a lot of time in dialogue with companies. We also spend a lot of time doing research and evidence. The scorecard, which I understand many of you have access to this afternoon, was another mechanism that we used in order to influence companies and to change that. And I've already talked a little bit about the engaging multi-stakeholder bodies, investors, and other industry actors. So, what did we do with Behind the Barcode? Don't worry if you can't read it. The main thing to see here are the colors. And what you'll see is that when we started, you see deep maroon and no green. However, when we came to 4 years later, you can see there's an increase in green and yellow and orange. So this change came as a result of the factors that I mentioned earlier. We dialogued with the companies, we engaged, we showed the research to the companies, we used the campaigning on and offline to move the companies from where they were starting, which was a foundation. So take, for example, Tesco started with a score of 5% on women and ended up with the score of 70% on women. And that was a change that happened over 4 years in terms of the engagement that Oxfam did with these companies. So, how did we get there? So for those of you who plan on doing a self-assessment with the scorecard that you've been given, here is a quick cheat sheet on how to get there really, really quickly. These are some factors that you can put into place already in your organization in order to start shifting the practice. And the first of these is getting a senior executive on board. Now, the reason you get a senior executive on board is to ensure that there's resour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recognizing the limitation of audits. So part of the challenge here that we have is that companies have relied on compliance and they've relied on audits, which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changing company practice. Those two would be your starting point. After which, a commitment to the UN Guiding Principles is absolutely crucial, as well as the UN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as well. So, you don't have to just take my word for it in terms of how the companies responded. What you'll see is that the different companies, for example, Tesco and Asda, they also welcomed Oxfam's intervention in terms of all the feedback they gave us and all the feedback we gave them. As I've been emphasizing throughout this talk, a big part of the engagement was the dialogue that we had with these companies. So, where do South Korean companies fit into this equation? South Korean companies, when it comes to the World Benchmarking Alliance, are a little bit behind the OECD peers. And part of this is because South Korean companies are scoring much, much lower on decent work, as well as engaging on affected stakeholders. Now, part of that challenge is because there's a top-down emphasis on compliance. So when you have a top-down emphasis on compliance, it means that companies rely on audits and they rely on instructions, as opposed to relying on stakeholder engagement and understanding work with unions and women's rights groups. My colleague Aline is going to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how one method of stakeholder engagements through HRIAs can be used to engage different stakeholders. But from this particular slide, what I want you to take away is the fact that Korean companies do really well in terms of setting policies. However, there's a real challenge when it comes to putting those policies into practice. And putting those policies into practice requires companies to put greater emphasis on stakeholder engagement, as well as greater emphasis on decent work. So one of the other areas that we wanted to kind of talk about where companies can get better is around collaboration.
So pre-competitive collaboration with peers is absolutely crucial in terms of companies mapping out risks. So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certain sectors, for example, in tea or bananas or even in the steel industry, there are certain challenges which are common to all companies. For example, if you're sourcing cobalt from DRC, all companies sourcing cobalt from DRC would have a challenge. Or if you're sourcing tea from Kenya, all companies sourcing tea from Kenya would have a particular challenge. And so our advice to companies is to try and move towards that pre-competitive collaboration, which allows companies to pool their data together and to manage their risk collectively. The other issue is around freedom of association. It is absolutely imperative, coming back to that point where I was highlighting the challenge that South Korean companies have around working with different stakeholders, which is around removing barriers to freedom of association, working with suppliers and trade unions. This isn't just about companies working with Oxfam, but it's about companies working with trade unions, women's rights groups, and other NGOs, and including that multi-stakeholder engagement. The other area that I'm going to touch on a little bit more is around legislation. So when you have companies that are prepared to do the right thing, and say you have a sector like the consumer goods sector, where pricing comes down to a fraction of a cent difference between different companies. Now, if one company raises wages, they are very quickly undercut by their competitors. So in that particular instance, you need government to level the playing field so that all companies can move forward in terms of wages. So that way the standard is set by the government saying, this is the minimum wage, or this is the minimum price for a particular commodity, and that then allows us to move human rights forward without anyone being undercut. So, where have we come from? As I said, we started with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the UK, we also have the Modern Slavery Act, the Environment Act, as well as a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that we have. As you all know, the EU CSDDD was passed in 2024, and my colleague will talk a bit more about that. In the UK, we've recently had a bill reading as to whether or not we can now bring in 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Because across all of these issues, as I've said, our biggest challenge is that companies will not voluntarily sign up to doing more on human rights. Coming back to the point I made around leveling the playing field and ensuring that all companies move across what is a global standard. So, why do we need the mandatory due diligence? So part of this is to help prevent human rights abuses in supply chain, but it levels the playing field so that everybody moves forward. Because as I keep saying, part of the challenge of the UNGPs is that they were voluntary. So what we need is enforcement attached to the legislation so that we can level the playing field. The other big challenge is that for people in supply chains, they were struggling with accountability. It was really difficult for someone in one part of the value chain to hold actors to account in another part of the value chain in terms of human rights abuses. And one of the other areas in which we've been very clear, and particularly with Behind the Barcodes, is social auditing is not a proxy for human rights. So again, coming back to that point where South Korean companies were scoring 0 on decent work, part of that is a reliance on social auditing. It's a reliance on a top-down approach to understanding human rights, as opposed to making sure to engage with different stakeholders and having that level playing field. So, where do we end up? In the UK, more and more people are starting to realize that the services and the goods that we have, we do not want these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abuses. So 4 in 5 people in the UK have said they want a new law to hold businesses to account, similar to that which the EU has done. And so we continue to push for this legislation to be put in place so that companies are held to account for any human rights abuses that happen in their supply chain. The reason for showing you all of these companies is to show that the companies are not opposing this legislation, but are in fact supportive of this legislation. So all of the companies that you see represented there have supported the legislation in terms of the UK moving forward in order to tackle some of the exploitative situations that we see in supply chains. My colleague, Lynn, will talk a bit more about how this is affected by the EU, but for me, 감사합니다.
기업 인권의 주요한 원칙은 물론 한국 기업들을 위한 실천 전략까지 제시해 주신 루스 음란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옥스팜 네덜란드 엘리나 아우터베르그 인권정책 총괄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권리 보유자 참여와 인권 영향 평가를 주제로 유의미한 솔루션을 모색해보기 위해 글로벌 기업 사례 등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엘리나 아우터베르그님의 글로벌 공급망과 소셜 임팩트 전문가이며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엘리나 아우터베르그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Elina Achterberg. I want to dive a little bit deeper into what it means to do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specifically how we go from that policy level to really making impactful change for the people that matter, so the people that are being affected by business operations and supply chains. And I'm going to be highlighting a very specific tool to do that. It is just one of the tools, but we think it's a very interesting and very useful tool with a lot of experiences from companies that this is a really great tool, and it's called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you'll hear me say impact assessment or HRA, it's a bit of a mouthful. But an impact assessment is an in-depth research into a company's value chain to identify and assess human rights impacts of business activities. So that's a mouthful to say that it's really a deep study. It's not something you can do behind your desk. As we say, boots on the ground. It's really looking into your supply chain to se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s holders, so of the workers, what is happening in that supply chain and how different business operations are affecting them. And this is a tool that sits within your wider human rights due diligence. So it's one of the tools that you can use within the steps that you take. And there's different forms of an impact assessment. So we've seen companies develop different methods and methodologies. Companies can do it themselves, but they can also work together jointly across the sector, or a supplier can work together with their buyer to do an impact assessment together. But no matter how you do your impact assessment, there's a couple criteria that are the same for all impact assessments. So as I said, it needs to be a tool that sits within your due diligence. So it cannot be in isolation of the other human right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you're developing. So it really sits within that framework. The goal of an impact assessment really needs to be to understand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orkers or the farmers or the communities. So that makes it very different from a risk mapping, which is much more often informed by desk research, whereas this is really speaking to your workers and understanding how they are experiencing the impacts of business. And of course, it's one thing to understand the human rights impacts, but that's in itself not very useful yet. We want to then solve the issues. So an HRIA is also really about taking targeted action. So from the start of that process, you need to be committed that you're not just going to assess and write a nice report about human rights, but that you're really going to use the findings to take action. And you've all received this beautiful booklet, which was translated for you to Korean, which is our human rights framework for impact assessments. And Oxfam has worked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for many years already. We have experience conducting them ourselves. We've supported companies do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in this booklet, you will find very concrete steps that as a company you need to take, things you need to check, to really meet the highest standards and have your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be useful and meaningful. So I really recommend having a look at that. Why should you do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his is a question we get because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quite a resource-intensive process. The studies usually take multiple months, often a year or even more. It's quite resource intensive because, as I said, it's boots on the ground. You're really supposed to go into your supply chain, which takes time and takes investment.
You need to build trust with your supplier, for example, so that the supplier gives you access to their sites and work together with the supplier to solve issues. So it's not an easy thing, but it's worth it. The first of all, to really gain that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s of your business activities. So it's not just about knowing what the problems are, but also knowing the root causes of those issues. Why are there low wages in a certain sector? Or why is a certain corporate policy affecting people negatively? As I said, this gives you insights for concrete, effective action. So you're not touching in the dark with trying to design solutions. But because you understand the issues and you know what workers want and need, you can really take targeted action. So that's much more effective. It also helps to create dialogue with your suppliers and your other stakeholders, because this is really a trust-building process. You cannot just, as a company, go in and announce that you're going to do an impact assessment. You need to work with your stakeholders, build trust, and work together. So this is really an opportunity for dialogue with your stakeholders, including the people that work in your supply chain. And of course, very practical, this helps you with compliance, because impact assessments help you meet the standards on human rights due diligence, as well as legislation. And as Ruth said already, this is where we touch on the EU legislation, the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or CSDDD. And there is actually very concrete wording in CSDDD on impact assessments. So it says companies shall carry out an in-depth assessment of their own operations and of that of their business partners to assess impacts. And in that, they should also conduct meaningful engagement with stakeholders, not just to gather information, but also to develop action plans together with the stakeholders. The CSDDD, of course, covers large EU companies, but you don't need to be headquartered in the EU. If you are generating more than 450 million euros of turnover on the EU market, even if you don't have an office there, you will need to comply with CSDDD. So this is really relevant for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And even if you're not one of those companies, you're not covered by this at all, you will probably still face some of the requirements. Because if you are a supplier or a business partner of an EU company, or a non-EU company that has to comply with CSDDD, then your business partner will expect you to meet the same standards. And there's a good chance that at some point they will approach you and ask you, for example, to include in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o either way, you probably, as an international company, will have to deal with this at some point. So as I said, we have a long history at Oxfam working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as you will also see in the other booklet that you received, which is the scorecards, we also asked supermarkets to conduct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in our Behind the Barcodes campaign. And it's been a couple of years since the companies actually started doing these impact assessments. And we saw a lot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being published. And we started to wonder, are companies doing it? Is it useful? Is it impactful? Is it leading to change for workers? So last year, we decided to research this. So we had 9 large supermarkets, these are among the largest supermarkets in Europe, who committed to doing thes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together, by now, they have published 26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those cover different commodities, including tropical fruit, vegetables, seafood, and coffee, and really covers global areas. There was an impact assessment in South America, Europe, Northern Africa, and Asia. And of course, these are all supermarkets, food companies. These impact assessments are on foods. But as Ruth already highlighted as well, I think there's a lot you can learn across sectors, because a lot of these issues are very similar in different sectors. And the way that companies are applying these standards will be similar for many companies. So I think the lessons here are very useful. And what we did is we looked at thes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to see if they meet the standards that we highlighted in that human rights framework that you have. But we also interviewed the companies themselves. So all of these companies here, we actually spoke to and asked them what their experience was.
And we interviewed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trade unions, NGOs, media organizations, and we also spoke with workers themselves who had been part of such a process. The goal for us was really to learn how are these impact assessments being done and are they leading to change? And we found that overall, companies and stakeholders experienc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s a very useful tool to really get to that deeper level understanding. And when they are done well, it allows companies to build trust with their stakeholders and work together towards solutions. But it all stands or falls with whether that rights holder and stakeholder engagement was done in a meaningful way and whether there's commitment to actually carry out the actions, because without the actions, we don't get change. And something to highlight here is you hear me mixing up sometimes stakeholders and rights holders. So I want to clarify this. I'm sure you're all familiar with the term stakeholders, right? So it's anyone or any organization that has an interest in business operations. So they could be your suppliers, it could also be local governments, NGOs, trade unions. And part of that group are the rights holders. So these are the workers, it could be the small-scale farmers, it could be communities living around the farm or living around the factory. And they are the ones really being impacted by the business activities. And the reason I'm mentioning them separately is because when we talk about stakeholder engagement, we often forget about the actual people that are affected. And what we see a lot is that companies can make the mistake that if they talk to the trade union or if they talked to an NGO, then they have covered the perspective of workers. And this is not the case. It is really, really important that you speak to your actual rights holders, because these are the people that know best how they're being affected by your supply chain or by your business operations. And they often also have the solutions because they know what would help them and they know how that could improve. So listening to their voices is really a crucial step, not just in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but in all your human rights due diligence. Companies are really experiencing that extra value as well. There's some quotes here. One is from Tesco that really made a commitment that any impact assessment that they do will include engagement with workers, communitie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and other key stakeholders. And one that I found even more interesting is Aldi. They did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in it they wrote that had they only done document verification, so desk research, or only social audits, they would not have uncovered some of the social issues that they found. So by really speaking to the workers, they discovered new issues that they weren't aware of. And I think this is a crucial point, because this is also a business risk, right? If there's issues in your supply chain that you don't know about, that exposes you to risk. So when you're speaking to the workers, you can really uncover issues that you didn't know. Another good example is Lidl. Lidl is the biggest retailer in Europe. And they did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n berries in Spain, because it's well known and well documented that there's a lot of human rights abuse in the berry sector in Spain. And when they set out this assignment, they really said that the perspectives of rights holders, and specifically women and migrant berry pickers, was going to be central. And they lived up to that. If you see this picture, this actually shows who they interviewed and who they engaged as part of the process. So you'll see that they spoke to employees, their suppliers and growers. They talked to NGOs, associations, media, all kinds of different stakeholders. But the biggest group is berry pickers. So they interviewed 34 berry pickers out of, I think, just over 70 interviews in total. So this really showed that you can centralize the voices of your workers in this assignment. You can get that different perspectives from the NGOs, from the workers' unions, but the berry pickers themselves in this case, or it could be workers in any kind of supply chain, is really the center of your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So then the question is, of course, how do you do that? There is a little bit of information on that in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I can't go over it all, so I'm just going to highlight a few main points.
So you'll want to work with an independent team of researchers. So the assessment is something that should be carried out by another party, so not by the company yourself. It can be a consultant, it could be academic researchers, it can also be an NGO if you work together with an NGO. But it's important that they're independent so that workers can speak freely on the issues that they face, which might be very difficult if you're the company yourself speaking to the worker. Then you need to work with this team to identify who your rights holders and stakeholders are. And chances are that you won't be able to interview all of them because it's probably a very big group. So you'll select a sample, and you want to make sure that the sample is diverse and representative. You can choose a focus. So if you, for example, know that there's a lot of migrant workers in your supply chain and they might be vulnerable to abuses, then you want to speak specifically to migrant workers. You want to also have some diversity in gender, in different experiences, different job titles, so that you get different ideas on how people experience this supply chain. And this is also true for stakeholders. So don't just talk to your suppliers, also try to involve other stakeholders to get different views. Then when it's time to actually engage, you need to make sure you do that in the right way. So this needs to be appropriate and informed. You want to inform your rights holders and your stakeholders on what you're doing and why you're doing that, and give them the information they need to give you the right answers. And you really need to consider elements like language. Are you speaking or are you able to speak the language of your workers so that they're most comfortable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think also about things like location or timing. So if you go to do an assessment in the busiest time of the year and all the workers are working very hard and don't have time to take 30 minutes off their work to speak to you, then you're probably not going to have a very meaningful engagement. So these are really things that already at the start of the process you need to think through. Once you've spoken to them and you've gathered all the results, it shouldn't be just a one way. You should communicate back to rights holders to see and to tell them what you found. And this is beneficial for you as the company as well, because you can get feedback. So if there was an issue that you didn't capture, or maybe you misinterpreted something, this is still an opportunity to correct that. And once you have all of that, you want to work on your action plan. And again, ideally, this is something you do together with your stakeholders to be most effective. Usually a company by yourself, you cannot change everything, right? You need your supplier, you need your business partners, you need your trade unions to work with you towards the solution. So as a company, you 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action plan, but you work together with your stakeholders to implement it. So this summarizes that. Start early, engage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make sure it's informed and appropriate, and be inclusive about who you interview and engage with. And what we really saw in the impact assessments of supermarkets is that when they had done really good, meaningful, effective rights holder engagement, they were more able to formulate action plans that were very accurate and effective rather than very broad. And if you have a strong commitment to carry out that action plan, that can really lead to meaningful change. But these are really the requirements. If, as a company, you simply decide, I think A needs to change, that might not be the right action. So really make sure this is a process where you learn and integrate these perspectives, and that's how you can get to effective action. So a couple more recommendations. I've already given a lot, but just a couple more. So if in a company you are considering how to implement your human rights due diligence, maybe you already have some policies, but you don't know how to take the next step.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might be a very good way to get started on really creating that impact. And that doesn't mean it's always the case. Sometimes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might not be very useful. For example, if you already know all the issues and you already have documented all the issues in a supply chain, maybe you can move to action straight away. But especially for high-risk supply chains where you don't know all the issues, or there's some blanks in your knowledge, or you don't know how to solve them, this is really where an impact assessment is useful. To do an impact assessment, you need quite a bit of internal capacity on human rights, because it's, even if you're having an external team, like a consultant, carry it out, as a company, you need to manage this process. So you need to have some capacity on human rights. And you need to engage your internal stakeholders as well. Ofte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re led by the sustainability departments, but when it's time for the action plan, you often need other departments. For example, you might need your purchasing department to make changes in the contracting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workers.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from the start you work in your company to get your internal stakeholders on board as well. Then you can conduct that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o identify and formulate your action plan through meaningful engagement with your stakeholders and rights holders. And that action plan really requires an organizational commitment. So this is also really where senior executive management comes in, as Ruth already mentioned. You need to have them on board. An impact assessment is a big task, but really where the chunk of work is the action plan, when you actually start to try and change things. So it's not enough to be engaged on the assessment. You need to make sure that your company is behind you when it's time for that action plan. So investing in that management support is really important, and doing it together with your stakeholders is the biggest advice. And we always hear this from companies. They need to have their suppliers with them. So it's something you do together with your suppliers, with your allies and your stakeholders, and you work through this process together. And that's really where the magic starts to happen. That's it.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의 인권 영향 평가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개해 주신 엘리나 아우트베르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옥스팜 임팩트 온 ESG 컨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공급망 인권 실사 및 한국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SK 마이서니의 이규영 리서치 펠로님을 모시고 인권 실사 사례에 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SK 마이서니의 이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지경영 대표님과 박란희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그룹 조직으로서 그룹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간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기업가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었는지, 그리고 작년에 사실 저희 관계사 중에 한국과 인권 실사를 직접 했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마이서니라는 조직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이서니가 어떤 조직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조직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제가 왜 여기서 인권 실사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마이서니는 2020년에 세워진 그룹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내 대학이고요. 아무래도 이전까지의 어떤 교육이 그룹에서 이루어질 때는 주로 역량 교육을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시대가 빨리 지나다 보니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사이트와 새로운 역량들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탑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이런 사내 대학에 대한 설립을 얘기를 주셨고, 그게 2020년 셋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퍼레이트 유니버시티다 보니까 나름의 이 칼리지라는 제도들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개 칼리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SV, 소셜 밸류와 ESG를 주로 교육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하는 방법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VOD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2020년에 이 사내대학이 만들어졌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성원들이 재택을 하면서 이런 VOD 교육들을 받을 수 있었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한 320여 시간의 VOD를 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거의 90% 정도는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컨텐츠도 10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기업과 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셜 밸류 커넥트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기업과 인권의 VOD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워크숍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간 한 10회 정도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당연히 이제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텍소노미라든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에코바디스, 그다음에 ISSB 같은 교육들도 구성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인데요. 이거는 특정 회사나 그룹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와서 같이 이 이슈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릴 이제 실트론과의 이런 그 인권 실사도 저희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거나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지는 않고요. 이 아젠다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그룹 차원으로 뭔가 다시 공유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저희가 기업과 인권이라고 하는 내부 보고서를 썼습니다. 사실은 한 4개월 정도 걸렸었고요. 많은 분들이 기업과 인권이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인권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야지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그룹 내부에서도 이 아젠다는 HR과 굉장히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과 인권이라는 문제를 기업이 왜 바라봐야 하고 이 어떤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지를 저희 C-레벨들께 설명드리는 보고서로 쓴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주요한 메시지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업과 인권을 둘러싼 오해들을 좀 풀어드리고자 메시지를 썼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셜에 대한 오해들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ESG의 소셜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사회공헌을 소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정의했던 거는 이 ESG에서 얘기하는 소셜은 결국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이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어떤 한 관계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이해관계자를 잘 대우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사와 우리가 잘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공급받고 대금을 잘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이슈가 소위 갑질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둘러싼 모든 것들은 거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죠. 월급을 받고 그것들을 또 그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고 우리가 기업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소셜을 바라본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1번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 세계인권 선언에서부터 얘기를 하지만 기업과 인권은 좀 다른 문제다. 결국 기업과 인권은 기업을 둘러싼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내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인권을 기업이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운더리를 기업의 영향력 안에 영향권 안에 두는 것으로 우리는 기업과 인권을 풀어보겠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인권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그게 인권은 결국 컨텍스트 베이스드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은 정유회사와 통신회사의 인권 이슈는 다른 게 맞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러면 인권 이슈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결국 인권 안에서도 중대성이라는 이슈를 해결해야만이 우리의 인권을 디파인하고 문제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인권의 이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쓰여진 보고서를 기반으로 저희가 2000 포럼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2000 포럼은 저희 C-레벨들이 다 참석하시는 회의고요. 그다음에 구성원들도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이렇게 세션을 진행을 했었고 외국의 많은 이제 분들도 초대를 했었고 기업과 인권의 실천이라고 해서 박란희 대표님 모시고 또 저희 이런 세션을 진행했었고 여기 보시면 기업과 인권 드라마라고 이제 썼는데요. 아무래도 구성원들은 인권이라는 아젠다를 굉장히 낯설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드라마로 이 얘기를 풀어볼까라고 해서 기업과 인권이라는 드라마도 한번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아무래도 이노베이션 텔레콤 하이닉스가 이런 이제 인권 아젠다들은 조금 더 앞서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이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들을 저희가 계속 마련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2023년 1월에 SK 실트론에서 인권 실사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하시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와 함께 이런 인권 실사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실트론은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기 그 동그란 거 보이시죠? 네, 저게 웨이퍼입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혹은 인텔이나 TSMC 같은 회사에 이 웨이퍼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사실은 실트론은 이런 ICT 제조에 엮여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요구들을 받고 있었고, 특히나 RBA 같은 이제 RBA에 계속해서 심사를 받고 있었다 보니까 RBA의 요소 중에서도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 위주의 어떤 인권 실사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얘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인권 실사와 보고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저희와 실트론과 한국인권재단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칸타라는 조사 전문 기관, 아마 갤럽 같이 이렇게 마케팅 조사하는 전문 기관인데 이 회사와 같이 정성과 정량 조사를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것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사실 송세련 교수님, 경희대 법대 교수님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특히나 인권 실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CEO 분들이나 HR 임원분들은 불편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기관이 TF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실사,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뒤지는 뭔가 감사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현장 조사를 반드시 실시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황을 점검하는 거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확인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말 회사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는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실사의 자체의 의미보다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회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은 그 송세련 교수님이 강조하신 부분이었었어요. 이해관계자와 결국엔 우리의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 인권 실사이고 결국 소통을 어떻게 더 잘 하느냐의 문제다. 실사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한 3단계에 거쳐서 저희 킥오프부터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1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큐멘테이션 리뷰를 주로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설문조사를 돌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즈 3는 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그런 기관으로 진행이 됐었고, 밑에 보시면 이제 CEO에게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를 저희가 표시해놨고, 맨 밑에 유관부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ESG 팀과 저희가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 협의를 해야 되는 곳은 HR이나 ER 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해도가 없으면 사실은 그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인권 실사가 뭐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뭔지를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유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제가 이렇게 체크 표시한 것들을 단계별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였습니다. 페이즈 1은 다큐멘테이션 리뷰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지 이거를 저희가 아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실트론 분들은 잘 아시지만 저나 실제로 실사를 하시는 송 교수님은 이제 그 프로세스를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퍼 만드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찾아가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른쪽 요 뒤에 흐리게 제가 표기는 해놨지만 엑셀로 공정이 어떻게 되고 그 공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공정은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공정이었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 혹은 B 공정은 방진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방진복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입고 벗기가.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소변을 해결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C 공정은 뭐 다 자동화가 돼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잠재적인 이슈를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실트론의 팀을 다 공정별로 쪼개본 거였습니다. 공정에다가 팀 이름을 다 집어넣어 본 거죠. 매핑을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에서 잠재적 이슈를 그래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즈 2, 결국 우리가 인권 영향 평가를 가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왼쪽에 보시는 가이드라인은 워낙 잘 공개가 돼 있으니까 활용을 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보시면 페이즈 1의 결과, 그러니까 다큐멘테이션 리뷰한 것과 지금 말씀드렸던 밸류 체인의 주요 점검 포인트들을 이제 다 긁어 모았고, 세 번째 이게 사실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와 사내 게시판을 저희가 교수님께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불만사항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분명히 경영적 측면에서 시스템적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을 찾으신 거였었어요. 몇 개. 그래서 이게 진짜로 문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실제 구성원들에게 가서 물어본다. 어찌됐건 이건 잠재적 리스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뒤져봤던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프로세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말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는 것. 이때 이제 조사 항목들을 66개를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쭉 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경영 시스템에 뭐가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사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총체적인 우리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 체감도와 우리 시스템이 얼마만큼 갖춰졌는지 이 두 개를 이때부터 나눠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칸타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 설계를 했었는데 사실 정성 조사는 인덱스와 포커스 그룹을 다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해관계자를 저렇게 분류를 했고요. 페이스 1에서 발견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할 이슈들이 있고요. 요거는 잠재적인 이슈인데 이걸 조금 우리가 그룹핑을 통해서 확인할 이슈들이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이슈들이나 실질적인 이슈들은 인덱스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나머지 특히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제너레이션 문제들이 사실 잠재적으로 좀 있습니다. 20, 30대와 40, 50대의 생각 차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은 포커스 그룹에서 풀어가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 실제로 여기서 되게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었습니다. 실트론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있고 그 주변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혹여 우리가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선임이 야, 오늘 술 먹자 같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20, 30대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잠재적 요소들을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보는 작업을 포커스 그룹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0여 명 정도의 정성 조사를 했었고, 사실 이 과정에서 결국 HR과 ER에게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인 정말로 공정별로 몇 명, 공장별로 몇 명, 남녀 몇 명 이렇게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할 수 있었고, 요 밑에 잠깐 제가 깨알같이 써놨지만 구성원들은 인권과 복리 후세를 굉장히 모호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마치 처우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마치 인권인 양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여러 인권 중에 복리후생도 원오브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복리후생이 이꼴 인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이런 복리후생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지양하도록 사실은 이 부분도 인터뷰를 하면서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정량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정성보다는. 근데 이제 항상 문항이 많으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회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개 정도 질문을 만들었다가 66개로 줄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텍스트로 인권 경영이라고 보면은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푸는 거, 이럴 때 이제 그런 조사 전문 업체의 전문성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톤앤 매너라든지 어떤 분석 틀 뭐 이런 것들을 잘 도움받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량 조사를 하면 이렇게 통합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 이해관계자의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보시면은 이제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와 그것들을 정말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른쪽은 구성원들의 정말 코멘트들을 이렇게 다 달아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수준도 체크할 수 있게끔 이런 조사 결과까지 이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구성원 이해관계자 인식에 대한 조사였고, 지금은 이제 우리 경영 체계 안에 우리가 뭐가 있고 없고를 확인하는 작업은 이제 별도로 또 진행을 했었는데, 9개 영역에 150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관련 부서에다 뿌렸고 회신을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신을 받은 결과 저희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참여가 부족을 했다, 이 부분이 점검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 프로세스를 타면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경영 체계라든지 특히 경영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제 인권 영향 평가를 마무리를 했고, 작년 11월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그 SK 실트론 홈페이지 가시면은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트론 같은 경우는 고객사로부터 이런 그 인권 실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자주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 보고서로 그들의 질문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해외 고객사들과 이렇게 미팅을 할 때도 사실 이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그분들과 얘기를 하고,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뭐 또 아시아다 보니까 저희랑 고민하는 것들이 비슷비슷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TSMC가 이제 우리 SK 실트론에 어떻게 했냐 뭐 그렇게 자주 물어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하나가 굉장히 그런 비즈니스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사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느냐가 사실 고민이었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또 저희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은 좀 펜딩 시켜놓은 상태고, 지금 이제 실트론이 올해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원의 인권 경영에 대한 교육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들을 KPI화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배지가 저희 이제 써니가 가지고 있는 인권 경영 그 VOD를 구성원들이 볼 수 있게 배지화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 90% 이상 이제 마무리 이렇게 수료를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하고 하는 것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권 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과 인권 실사 사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업의 인권을 존중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경험들을 나눠주신 발표자 네 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팩트온 박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옥스팜과 함께 기업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사전 질문에서 뭐 인권 실사 관련한 내용과 또 리스크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조금 많았는데요. 이제 루스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25% 정도 수준이다. 예,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이제 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한국 기업이 0%인 게 이제 decent work 인디케이터, 네, 이 부분이 이제 제로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가 2%밖에 안 되고, 이렇게 이 부분이 가장 좀 아주 낮은 부분이고, 글로벌 대비 이 부분이 한국 기업이 되게 취약한 부분이라고 아까 장표에도 나왔는데, 이곳의 맥락, 이게 한국 기업이 왜 이제 글로벌 기업 대비 어떤 점에서 이게 좀 모자란 건지에 대한 맥락을 조금 설명을,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비하인드 바코드를 했을 때 처음에는 거의 뭐 빨간색밖에 없었다가 나중에 초록색으로 많이 바뀐 부분들, 테스코 같은 경우 비약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갔던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까 조금 설명을 하셨긴 하셨지만 그렇게 이제 그 점수가 높아졌던 그 비하인드 바코드에 있어서 실행 단계에서 어떤 지점들이 이렇게 점수를 높이게 된 계기였는지에 대한 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hank you for that. So on the first question, maybe the first thing to emphasize is that the OECD average was actually 28% and South Korean companies were at 25%. So South Korea is not actually that far behind in terms of the global peers. However, there were certain indicators, for example, on stakeholder engagement and decent work, where South Korea companies were falling behind. And I think from my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 lot of that is because there's a reliance on social audits and compliance and top-down sort of policy making. So you saw that there were higher scores when it came to human rights policies. And one of the questions that we get asked quite a lot is, we have the policies, but somehow the policies are not translating into action. And one of the things you heard all of the speakers talk about is that stakeholder engagement. Because through stakeholder engagement, one, you get buy-in into the action plan. You also have a way to assess risk, because if you're not talking to workers, if you're not talking to communities, the way you get surprised by risk, and that risk can manifest in the form of supply chain disruptions like strikes or other challenges that arise because a company doesn't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risks within the supply chain. So for me, from my perspective, I think in terms of moving forward on decent work and in terms of stakeholder engagement, there needs to be that investment in HRIAs and other forms of stakeholder engagement. And yes, it is really expensive, even for the large companies to invest in that. But I think the flip side of that is to understand that supply chain disruption is incredibly expensive. And at the same time, it makes it harder for investors or to look for financial investment. So whilst the upfront cost might seem really big, in the long run, it will save the company a lot more money to invest in those human rights risks to avoid the disruption. In terms of the second question, where you ask, well, why did the companies move from where we saw 0 on gender to 75%? There was a number of different factors. So you saw earlier, I mentioned all the different sort of interventions. So part of that was the evidence base. So we could evidence the fact that there were people who were part of, for example, seafood supply chain that were getting a tiny share of value. Similarly, we engage investors. So the investors were asking questions of the retailers to say, why are you not understanding the risks in your supply chain? This presents a risk to us as stakeholders as well, as investors. We also engaged the government. We also engaged consumers, as well as engaging the different multi-stakeholder platforms. And it was the combination of that pressure that moved companies forward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risk. But at the heart of it was recognizing that where a company
you can't solve problems that you don't admit you have. And part of that was the companies recognizing from the beginning of that scorecard that these are challenges that we all face in the sector, and these are challenges that we need to move forward on. So whilst it might seem critical, that admission in terms of saying we have a challenge on this issue was what allowed them to move forward.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 아까 계속 그 인권은 이제 법을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 이게 지금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큐멘트를 리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그 문제를 잘 발견하고 그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 어쨌든 회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고충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 HRI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다큐멘터리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가지고 좀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효능감을 가지려면 기업의 CEO나 이사회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이 이 경영에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 시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사전 질문에서도 나온 건데요. 아까 제가 옥스팜이 상당히 막강한 피어 이제 프레셔를 줄 수 있는 NGO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드보커시를 하는 NGO이기 때문이죠. 한국도 이제 어드보커시 NGO가 있지만 이 글로벌의 어드보커시 NGO들은 상당히 이게 이제 얼라이언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강력하고 여러 가지 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그런 영향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사를 아까 인권 영향 평가를 하는데 되게 편리하게 컨설팅 회사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법에 대한 자문을 줄 수 있는 로펌 같은 법무법인 이런 쪽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옥스팜에게 우리 회사의 기업의 CEO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 정보를 제공해서 그 리스크가 나왔어요. 터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역으로 우리 회사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옥스팜은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기업과 파트너십을 계속하면서 HRIA라는 것을 이행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To speak to the point that you were making on Korean companies, one thing I just wanted to highlight is that it's not that long ago that the companies we were campaigning on in Behind the Barcodes, for example, were still at scores of 0% or 1 or 2%. And it's really over the scope of only a couple of years that they made quite significant improvements. So I just wanted to highlight that it can go really fast once there's a commitment from companies. So nothing is impossible in that sense. Regarding undiscovered problems, we've seen this with a couple of companies. So one of the quotes I showed from Aldi was that they specifically found that by doing an impact assessment, they found human rights risks that they previously weren't aware of. And I know this is the case for many impact assessments. And that's also really the goal. You probably shouldn't invest in a very expensiv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n a supply chain where you already know all the issues. There is a good chance that you don't, by the way. But an impact assessment is particularly useful where you have gaps in that knowledge and where you don't know all the risks, or you have a good idea of the risks, but you don't know what is causing these risks and what your role as a company is in contributing to those risks. So some of the examples are quite unexpected that don't come up in risk scanning. And I remember the example of Lidl'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n berries in Spain. So they interviewed a lot of women migrant workers. And something that they brought up that wasn't uncovered before was that women said that when they had to travel to work, they were facing quite a lot of issues on their safety because they often had to take taxis to the different plantations where they were picking berries. And it was in these taxis that they faced safety issues. So that was something that hadn't really previously come up, and that was a blind spot for Lidl, that this issue with transportation
wasn't covered by their desktop risk assessments. So I think that's a very concrete example that if you had not talked to workers, and specifically women workers, and asked them about the risks that they face or the issues they have, this would have been an issue that you wouldn't have uncovered. So for sustainability staff in a company, this is an issue you often face, right? You have a sustainability department whose mandate it is to work on social issues, to work on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but how do you get your company behind you? So to sustainability and human rights managers in companies, I would say find your allies among investors, NGOs, trade unions, media, because we can be on the same side in convincing senior management that these are important issues. And this is really effective when we see investor actions, for example. This is like one of the key strategies that also we use as Oxfam. So we engage with investors, and this is really impactful. On working with NGOs, sorry, I had to write quickly with all the questions. On engaging with NGOs, this is really a trust-building exercise, and we understand this too. And something that Ruth really highlighted and that I want to emphasize again is that sometimes you have the idea maybe that when we campaign on companies, that might be a very difficult relationship, because as Oxfam, we speak out quite clearly and we speak out against injustice, and sometimes that means that we target specific companies. But actually what's behind that is actually a very long process of engaging with companies. So we never just say something about a company. We do our research, we engage with the company, so we have conversations. They always have an opportunity to comment on any findings that we have. And we go in through this process. And the goal is really not to just bash companies, right? We want companies to do better. And we think that we can only push companies to do better by also showing them what they can do to improve. So these are conversations we have very regularly in and outside campaigns. And that's a relationship that takes time to build that trust. And we have seen that companies know that we are experts in our areas and that we give them concrete tools and guidance on how they can improve. And that has really allowed us to partner with companies, even companies that we have spoken out against in a campaign, because they know that we can actually help them do better.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really built on as well. 트러스트 빌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으로 이제 민창욱 변호사님하고 유경 RF님께 좀 질문 한두 가지 하고 현장 질문 받아볼게요. 민창욱 변호사님께서 이제 아까 실제로 실사를 하신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아까 뭐 633개의 체크리스트를 비롯해가지고 5가지 정도의 실사 방법론들의 차이점도 이렇게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현장 실사도 조금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2가지를 또 여쭤봐야죠. 기업들이 이제 민 변호사님을 찾았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실사라는 것을 해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는 현장에 나갔을 때 아까 5가지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현장 점검이었어요. 서베이 FGI 현장 점검이 제일 오른쪽에 있었는데, 현장 점검에 나갔을 때에 주로 이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과 보고서가 어떠한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조금 세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기업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냐? 제 생각에는 이게 연관된 인 것 같은데요. 구성원 실사랑 공급망 실사는 완전 다르거든요. 구성원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론 부서 간의 정보를 취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대상이 스코핑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협조를 구하고 FGI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 하기는 어렵지만 한 2번, 3번 해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인권적으로 크리티컬한 이슈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후의 공급망실사법도 그러면 제3국의 예를 들어 한국의 4대 그룹의 사업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인권 경영의 연역들을 이제 쭉 살펴봐도 그 음방 나오는 거고, 아까 그 양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의 비즈니스 릴레이션십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인권적으로 취약한 곳이 어디냐, 거기는 뭐 예를 들어 뭐 개도국일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보호 의무가 미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의 그곳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를 해결할 것이냐가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주제가 공급망 실사여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그려서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이걸 할 수는 없다. 기업의 리소스가 없으니까.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사업장이 매출액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리소스를 쏟을 수 없다. 그러면 원리로 돌아가서 위험 기반 실사이고, 이때의 위험이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 위험이 뭐가 제일 심각하고 뭐가 제일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를 최소한 그 CSDDD에서 말하는 5가지 팩터를 고려해서 여기일 것이다 라는 거를 짜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걸 가장 어렵게 생각하신다. 정말 인권 영향이 가장 부정적일 것 같은 그 기준으로 이걸 선정을 해서 그곳에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실사법의 취지이고, 그렇다면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한국의 EU CSDD나 이 취지에 맞은 공급망 실사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이 과문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문헌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서 하이리스크 사업장 또는 공급망으로 매핑이 된 곳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인덱스하게 실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그래서 CSDDD 8조 2항 A, B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가장 고위험 영역을 식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화 평가를 하라는 것이 이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우리 한국에서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지지난주 저희 회사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공급망 실사를 했어요. 공급망 실사를 했는데 구매 기준으로 어떤 회사에서 뭐 2, 3억이 넘고 2년 이상 거래한 업체의 리스트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빅4라고 불리는 컨설팅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았을 때 여기다가 SAQ를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 기준이 공급망 실사법 취지에 따른 공급망 관리의 기준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선례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투자자 대응에 있어서도 우리 회사는 이렇게 공급망 중에 가장 취약한 곳을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인덱스한 어세스먼트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우리 본사에서 뭘 갖췄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과 인권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망 실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처음 드는 게 이제 구매부서가 이제 보통 담당이신데 거부감이 많지 않습니까? 뭐 부당한 경영 간섭이다, 협력업체로부터 경영 정보를 어떻게 수정하느냐.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허들인 거고, 이제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입법적으로 정리가 되든 개인적으로는 뭐 나중에 아무튼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더라도 이게 잘 협조를 구해서 협력사 직원들하고 인터뷰 장소에 들어갔어요. 인터뷰 장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들은 높은 확률로 최저임금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고, 아무튼 취약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 구성원 인권영향 평가를 들어갔을 때와 협력사 인권영향 평가에서 FGL을 할 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제 경험에는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리스크가 가장 잠재적이고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이 부분은 굉장히, 왜냐하면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본인한테 뭐가 이득이 뭐가 바뀔 건지,
그게 바로 보복 금지 이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다 이분이 편안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보를 식별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아무 정보도 식별하지 않으면 뭐 투자자 대응이라든지 이제 기업가 인권 관련해서 NGO 분들이 물어봤을 때 할 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CSDDD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할 수 있는 장벽을 해소하라 라는 조항이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복 금지 우려 그리고 기밀성, 익명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그 짧은 경험이지만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실무자분들과 혹은 이제 옥스팜 같은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과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아까 우리 이규영 RF님께서 이게 상호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 저는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이거를 막 들춰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협력사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 이거를 모두 다 안전한 상황에서 말을 하게 하고 그걸 공유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프랙티스를 지금 조금씩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저희가 이 지경영 대표님과 제가 원래 이렇게 이 취지를 또 그거였어요. 안전하다. 예, 공급망 실사라는 것이 이 뭐 들춰내 가지고 너희들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기업 경영의 하나로서 아까 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 그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이제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워낙 역사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인식 개선을 해보자. 1, 2년에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사실은 이런 컨퍼런스를 이제 계속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정말 잘 주셨고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이규영 RF님 말씀 정말 그 실제 사례로 실무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프로세스와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아까 그 구성원 실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구성원 실사를 했었을 때 그 CEO라든지 타 부서 아까 실사에 대한 그 오해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아까 태스크포스랑 그 진행 팀들이 정말 많던데 가장 어떤 중요한 부서라든지 키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서 좀 설득을 해 나갔는지 아까 그 얼라이를 많이 만들라고 헬레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부서니까 이 협력을 얻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그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단계 결국은 이걸 발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한 단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맥락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여기 같이 실사를 하셨던 실트론 분들도 와 계세요. 네, 와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저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CEO를 설득하는 과정에 있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는 잠깐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왜 하냐라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당연히 지금 한국 기업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실 반응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럼 안 할 거냐? 그렇다고 아마 대부분의 그 회사들은 결국 ESG 팀 안에서 이걸 어떻게든 커버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분명히 내용적인 완결성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사실은 실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요했던 거는 결국 ESG 임원분이 CEO를 설득하셨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실무에서는 이분을 설득해서 이분이 총대 메고 가서 CEO를 설득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CEO들이 제가 겪었을 때는 뭔가 아젠다를 이만큼 고민해서 갖고 오시면 야, 뭐 걱정은 되는데 뭐
한번 해봐 이러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원분이 그러니까 딜리버리 하시는 이 분이 얼마만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HR 임원분이 이 아젠다에 대해서 편하시진 않으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뭔가를 들춰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운이 좋았던 게 CEO가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굉장히 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HR 분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여지에도 불구하고 그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는 키맨은 ESG 임원을 어떻게든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설득하는 게 이 모든 과정의 스타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보고서를 CEO께서 받으셨을 때 거봐, 우리가 사실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슈들의 이면에 있는 정말 구성원들의 리얼한 페인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슈다라고 CEO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분명히 이분들도 뭐 문제가 혹시 드러나면 어떡하지 당연히 걱정은 하시지만, 저희가 그 과정에서 막 네슬레 했던 백서도 막 보여드리고 막 했었습니다. 실제로 네슬레가 유니레버가 인권 실사했던 것들을 보면은 이슈들이 나왔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네였어요. 사실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를 확인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우리 내부적인 얼라이먼트를 갖고 가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시스템을 셋업하는 게 저는 궁극적인 이 실사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도 결국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고 뭔가 이슈가 터졌을 때 이슈가 바로바로 전달돼서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고민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희가 66개 지표를 만들었고 체크리스트를 150개를 만들었고, 그중에서 일부의 지표들은 우리가 대표 지표로서 계속해서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시스템의 전체 셋업을 봤을 때는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거를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인권 실사를 한 해 한 해 해가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하시다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자. 분명히 큰 거를 하자고 하시면은 되게 거부감이 들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요거 하나 해볼까요? 요거 하나 해볼까요? 이런 작전을 펴시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어프로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NGO에서 또 실사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플로어에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es, thank you for that question. The choice of doing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r any type of due diligence activity, as we emphasize, should be risk-based. So in the case of Lidl, they had actually received complaints and media reports about the berry sector in Spain. So there had already been media coverage showing that there's massive issues in the berry sector, where there's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who come mostly from Morocco to Spain to work in Spain for berry picking in the harvest season. And these are mostly women. So Lidl was already aware that this was a high-risk supply chain. So our advice is always you have to start at your highest risk, right? This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at's what you should tackle first. But as you say, Lidl has thousands of supply chains, and a lot of them are high risk. So even within those high-risk supply chains, it takes time to cover all of those supply chains. So once you've selected your high-risk supply chains, there's several other factors that become relevant.
In this case, Lidl knew that there was media reports, so there was also, of course, a reputational risk for them. But they also had prioritized gender equality as one of their policy areas where they wanted to improve. And this is a supply chain where that was a particular issue. And what we also know from companies that they consider is whether it's feasible to do an assessment. So there's cases, for example, where it might be very hard to get access to your supply chain, maybe because your suppliers don't want to give access, or because the issues are so sensitive that it might be dangerous for rights holders to speak with the company. So there's these considerations. So it also means that an impact assessment is not always the best solution for every supply chain, or that you might have to adapt your strategy. In the case of Lidl, they decided that the assessment in this berry supply chain was relevant. And they are now working with other retailers on a grievance mechanism, because that was one of the highest risks that came out, that there was no adequate system for workers to report grievances, and these grievances weren't reaching the retailers like Lidl. So it's a combination of factors where we always say risk is the number one factor to consider. That should be leading in your decision making. But once you've identified that indeed you're prioritizing your high risk, there could be other factors to consider. 네,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에 대한 전 세계가 기대가 높아지고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ESG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옥스팜과 임팩트온이 ESG 실현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